가자. 화향천리행. 더해빙.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 이서윤, 홍주연, 지음. (34쪽부터) 시작. B. 구루를 찾아서. 구루의 근황을 알아내기 위해 나는 인터넷을 맹렬하게 검색하고 주변을 탐색했다. 나와 만난 이후 서윤은 저술 및 강의 활동에 몰두한 것 같았다. 통찰력이 깊어질수록 명성도 높아졌고 자연히 따르는 사람도 늘어나는 듯했다.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기다려야 한다고들 했으니까. 경제 위기가 닥치거나 대기업의 인사가 있을 때면 그녀의 집 앞은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룬다고 했다. 그런 서연이 최근 들어 자취를 감추었단다. 예전처럼 부자들의 자문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공경을 겪은 것은 그녀에게 의지했던 사람들이었다. 자문을 받는데 실패하면 대기업 임원들이 연말 인사에서 줄줄이 해고되었다는 말도 있었고, 집 앞에 진을 치던 정치인들도 결국 그녀를 만나지 못해 낭패한 얼굴로 돌아갔다는 이야기도 들려왔다.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온갖 추측만 무성했다. 그중 가장 신빙성 있는 소문은 그녀가 놀라운 결과물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이었다. 수십 년에 걸쳐 상담하고 연구한 성과가 드디어 집대성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해외에서 여행 중이라는 말도, 유럽에서 운동 중이라는 소식도 들렸다. 일본에서 부자들의 자문에 응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사람도 있었다. 검색 결과 가장 최근에 실린 인터뷰에서 서연은 미소를 반짝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수만 명의 데이터를 종합해서 그 비밀을 분석해보니 답은 하나로 통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답이 무엇인지 적혀있지는 않았다. 드디어 부자들의 비밀이 밝혀진 것일까? 마음이 급했다. 가능하면 빨리 그 답을 듣고 싶었다. 간신히 이메일 주소를 알아낸 뒤 나는 온 마음을 다해 편지를 썼다. 먼저 10년 전의 만남을 언급하며 나를 기억하는지 물었다. 아버지가 남긴 유언을 지키기 위해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 답을 아는 이는 오직 하나, 그룹뿐이라고도. 돌이켜보면 10년 전 딱 한 번 만난 이에게 너무 많은 이야기를 부탁하는 것도 같았다. 메일을 보내기 전 눈을 감고 간절하게 두 손을 보았다. 제발. 서윤에게 닿기를. 마우스를 클릭했고 메일은 어딘가로 날아갔다. 이제 모든 것이 내 손을 떠났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다. 대학 학교 발표를 기다릴 때보다 더 떨리는 나날이었다. 핸드폰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서연이 내 메일을 봤을까? 나를 기억하지 못하면 어쩌지? 생각할수록 머리만 복잡해졌다. 일주일쯤 지난 뒤 휴대전화에 새 메일이 떠 있는 것이 보였다. 서연이 보낸 답장이었다. 놀랍고도 기쁜 나머지 나는 그 자리에서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났다. 이렇게 소식을 듣게 되어 반가워요. 물론 기억하고 있지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연락이 올 걸 알았다는 듯 차분한 문장이었다. 서연은 아버지의 여윳 것에 대해
따뜻한 위로를 건넨 뒤 자신이 지금 유럽에 머물고 있다고 전했다. 그 다음에 쓰인 문장을 몇 번을 읽고도 믿기 힘들 정도였다. 온몸에 짜릿한 전율이 지나갔다. 이제 때가 되었어요. 세상에 우연은 없다고 말했던 것 기억하세요? 이 모든 것은 오랫동안 준비된 하나의 기적이랍니다. 언제든 찾아와도 된다는 말이었다. 그 문구를 읽자마자 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컴퓨터를 켜고 답장을 쓴 뒤 곧장 이탈리아행 티켓을 예약했다. 서울을 떠난 지 12시간 후 비행기는 밀라노 공항에 착륙했다. 서연이 머무는 호텔은 아름다운 경치로 유명한 코모 호수 인근이었다. 공항에서 차를 빌린 뒤 나는 곧장 그곳으로 향했다. 고속도로 위를 달릴 때 문득 10년 전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인터뷰를 마친 서연과 나는 잠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당시 내게는 고민하던 문제가 하나 있었다. 기사를 계속할지 아니면 유학을 떠나 공부를 더 해야 될지에 대한 것이었다. 무엇이 내게 더 도움이 될지 묻고 싶었으나 막상 질문하려니 망설여졌다. 유명한 부자들도 한참 기다려야 만날 수 있다는 사람인데 인터뷰를 핑계로 개인적인 고민을 묻는 건 실례가 아닐까? 하지만 나에게는 너무 중요한 문제잖아. 이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 갈피를 잡지 못하고 망설이던 중 서연과 눈이 마주쳤다. 그 눈을 마주치는 순간 마법의 가루가 내려앉은 듯 마음이 편안해졌다. 나를 무조건 긍정하는 눈빛이었기 때문이다. 어떤 질문을 해도 그녀는 나를 비난하거나 평가하지 않을 것 같았다. 망설임을 끝내고 물었을 때 서연은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었다. 불교 경전에 나오는 안수정등이라는 우화였다. 달려드는 코끼리를 피해 도망가던 남자가 우물을 만났다. 등나무 줄기를 붙잡고 우물 아래로 내려가자 바닥에는 구렁이들이 입을 쩍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머리 위를 올려다보니 설상가상으로 흰 쥐와 검은 쥐가 나무 줄기를 갉아먹는 중이었다. 그때 머리 위로 무언가 떨어졌다. 손가락으로 찍어 맛을 보니 달콤한 꿀이었다. 남자는 죽을 위기에 처한 것도 있고 정신없이 꿀만 받아먹었다. 나를 바라보며 서연이 부드럽게 물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상황에서는 꿀에 정신이 팔려있다니 죽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안 보이네요. 내 답을 기울여 들은 서연은 대답했다. 방도는 하나. 줄을 타고 올라가 코끼리와 싸우는 수밖에 없지요. 마음만 먹으면 두려워한 것보다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승자 앞에는 장엄한 대지와 광경이 펼쳐지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 있던 두려움이 먹구름 거치듯 사라졌다. 희망이 태양처럼 솟아오르면서 도전할 용기도 생겨났다. 몇 달 후 나는 경영학 공부를 하기 위해 미국으로 떠나는 비행기에 올랐다. 10년 동안 시련을 겪을 때마다 내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서연의 조언이었다. 그녀가 말한 그대로였다. 징태양난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에도 마음만 먹으면 코끼리를 물리치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줄을 타고 위로 올라갈수록 두려움은 사라졌고 놀랍게도 세상은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다가왔다. 이 얼마나 귀중한 조언이었던가. 그럴 때면 나는 내면까지 꿰뚫어본 이 마음가짐의 대가에게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추억에서 깨어나 보니 어느덧 코모 시내에 들어서고 있었다. 물감을 풀어놓은 듯 푸른 하늘과 작은 성당, 붉은 지붕을 올린 집들이 눈에 들어왔다. 시가지가 벗어나자 아름다운 호수가 시야에 가득 펼쳐졌다. 호수 위로 반사되는 지중해 햇살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내 마음도 점점 푸르렀다.
벌써 10년이 지났구나. 서연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차는 곧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 대저택처럼 호화롭게 장식된 호텔이었다. 로비에서 바라보이는 호수 경치는 걸음을 멈추게 만들었다. 이런 곳에 머물기 위해서는 얼마의 비용이 들까? 휘황찬란한 로비에 서 있는 나는 조금 위축이 되었다. 내가 입은 검은 재킷과 흰 셔츠는 어쩐지 이곳과 어울리지 않은 듯 했다. 나는 잔뜩 긴장한 채 애꿎은 노트북 가방만 부여잡고 있었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호수처럼 잔잔하고 투명한 음성이 들려왔다. 멀리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목소리가 들려오는 곳을 향해 돌아서자 호수를 배경으로 제외. 목소리가 들려오는 곳을 향해 돌아서자 호수를 배경으로 서 있는 한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다. 반짝이는 호수가 등 뒤에 있어서인지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누구인지는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10년 전 그때와 마찬가지로 주변 공기가 달랐기 때문이다. 서연은 어깨선이 드러나는 무릎 길이의 블랙 원피스 차림이었다. 끝갈색 머리카락은 부드럽게 물결치고 있었다. 키가 크지는 않았지만 그녀에게는 주변을 압도하는 위험 있는 존재감이 있었다. 그녀가 천천히 다가왔다. 놀랍게도 그 몇 초 동안 서연이 계속 다르게 보였다. 꽃이 만개한 봄, 정열의 여름, 낙엽이 내리는 가을과 차가운 겨울, 이 모든 계절이 그녀의 눈 속에서 차례차례 지나갔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되었네요.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떨리는 가슴을 억누르며 인사말을 건넸다. 내 앞에서 걸음을 멈춘 그녀는 자스민과 머스크를 합친 듯한 고혹적인 향기가 풍겨왔다. 20대 시절 서윤이 싱그러운 정미였다면 지금의 그녀는 한여름 태양 아래 만개한 장미 같았다. 강렬하면서도 편안했다. 생각보다 얼굴이 좋으시네요. 다행이에요. 따뜻한 그 한마디 말에 한마디면 눈물이 나올 뻔했다. 순간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은은하게 미소를 지으며 서윤은 나를 자신이 머무는 스위트룸으로 안내했다. 그녀가 전화기를 들고 커피를 주문하는 사이 나는 방을 이리저리 둘러보았다. 목구통 가구 한가운데 붓으로 물감을 콕 찍어놓은 듯 짙은 보라색 소파가 놓여 있었다. 창문 밖에 보이는 호수는 또 다른 아름다움으로 반짝 여겼다. 서연이 운동했다는 장소가 혹시 여기일까? 정말 아름다워요. 그동안 이곳에 머무르셨던 건지요? 그녀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도 4일 전에 도착했어요. 그러시군요.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애태우는 사람들이 많았던데. 서연은 내 팔을 다정하게 토닥이며 말했다. 그래도 만날 사람들은 이렇게 만나게 되네요. 그 순간 마법에 걸린 듯 마음의 빗장이 풀려버렸다. 아버지를 떠나보낸 슬픔과 지금의 삶에 대한 절망과 막막함, 임종 전에 아버지와 나눈 약속까지 모든 걸 털어놓게 된 것이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남들 앞에서 울어본 적이 없는데 서연을 만나자 신기하리 많지 내 아픔에 솔직해질 수 있었다. 서연은 울고 있는 내 손을 따뜻하게 잡아준 뒤 조용히 손수건을 건넸다. 따뜻하고 사려 깊은 눈빛이었다. 있는 그대로의 슬픔에 충분히 머무르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슬픔이 고여있지 않고 강물처럼 흘러가게 되죠. 눈물을 참지 않게 되자 마음이 후련해지고 편안해졌다. 나는 솔직한 심정을 이어 고백했다. 아버지가 살아온 인생을 생각하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아버지에게 받은 것은 많지만 평생을 희생하고 살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자유롭게 인생을 즐기고 싶어요. 그때 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주문한 커피가 도착한 것이다. 직원이 커피잔을 내려놓는 짧은 시간 동안에도 나는 계속 망설이고 있었다. 입안을 맴돌고 있는 질문, 나를 여기까지 데려온 그 질문을 지금 해도 될까? 직원이 커피를 따르자 방 안 가득 커피 향이 차올랐다. 시선을 옮기자 맞은편에 앉아있던 서연과 눈이 마주쳤다. 눈이 마주친 순간 내가 망설이고 있었다는 사실도 잊은 채 벼가 되지 않은 단 하나의 질문이 나왔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답을 주는 듯이 서연이 고요하게 커피잔을 들었다. 금빛과 핑크빛으로 어우러진 장미가 새겨진 찻잔이었다. 서연은 커피잔을 감싸지고 차분하게 향기를 맡은 뒤 은은한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 순간 컵에 그려진 장미가 활짝 피어나는 것 같았다. 그 커피를 마신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나는 숨을 죽였다. 답은 해빙이죠. 해빙. 서연이 단어 하나하나에 힘을 주며 리듬감 있게 말했다. 지금 가지고 있음을 느끼는 것. 단어 그대로요. 혹시 선문답인 걸까? 스스로 답을 찾을 때까지 상관없는 것처럼 들리는 질문을 따라가야 하는 맞추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질문이 나오면 어쩌지? 서은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에 따라 고개를 돌리자 화려한 벨벳 커튼 뒤로 진한 코발트빛 호수가 보였다. 잠시 그 전경을 유지하던 서연이 입을 열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돈이 있답니다. 물에 손을 담그면 시원한 감촉을 느낄 수 있듯 우리도 얼마든지 돈을 부리고 풍요를 느낄 수 있어요. 그것이 해빙, 우리 안의 힘이죠. 그리고 해빙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더 많은 부를 향해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죠. 쉽게 이용할 수 없는 말들이었다. 잠시 호흡을 가다듬은 뒤 그 단어에 집중해보았다. 그럼 해빙이란 무엇인지. 서은은 다시 조용히 커피를 마셨다. 잠시의 침묵이 묘한 여운을 남겼다. 잔을 내려놓는 그녀가 이번에는 손을 들어 무언가를 가리켰다. 탁자에 놓여있는 내 휴대전화였다. 이 휴대전화 언제 사셨나요? 1년쯤 된 것 같아요. 신상이라고 해서 산 걸로 기억해요. 어리둥절했지만 나는 순순히 대화를 따라갔다. 그럼 1년 전으로 돌아가 보죠. 이것을 살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아, 저 휴대전화 당시 가장 비싼 신제품 아니었던가? 저걸 사면서 어찌나 마음을 졸였던지. 사실 처음 봤을 때는 확 마음이 당겼다. 저것만 쓰면 좀 더 스마트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저것만 쓰면 좀 더 스마트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자연스레 더 멋진 커리어 우먼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았다.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들었다. 이렇게 비싼 물건을 사도 될까? 더 싼 걸 사도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참을 고민한 끝에 카드를 긁었다. 그것도 6개월 할부로. 영수증이 출력되는 소리가 들리며 또다시 마음이 심란해졌다. 돈을 너무 많이 쓴 걸까? 지금 실수하고 있는 건 아니지? 이후 카드 고지서가 날라올 때마다 나는 자책을 하곤 했다. 쓸데없이 낭비한 것 같았기 때문이다. 얼마일까 생각하고 너무 비싼 건 아닐까 고민하고 이걸 사도 될지 망설였죠. 막상 사고 나서는 죄책감과 후회로 기울었어요. 그렇게 긍정적인 감정들을 느끼지 못하셨군요. 맞아요. 감동, 맞아요. 유쾌한 기분은 아니었어요. 합리화하려고 노력했지만 마음이 계속 불편했어요. 서연이 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해빙은 돈을 쓰는 이 순간 가지고 있음을 충만하게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 물어보셨지요? 이미 답은 있겠지만 부자가 이미 답이 이미 여러 답이 있겠지만 부자가 되는 가장 간단하고 효율적인 방법은 이것이에요. 묻는 것이 너무도 많았다. 물건을 사면 돈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닌가? 사고 싶은 것을 참아야만 나에게 돈이 남아있을 것 같은데. 돈, 근데 쓰면서 동시에 있다는 걸 느끼라니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으라는 말씀 드렸다. 혼란스러워하는 나를 보고 서연이 부드럽게 일러주었다. 자, 홍 기자님이 한 달에 10만 달러씩 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다시 이 휴대전화를 산다고 해보죠. 이번에도 같은 기분일까요? 눈을 감고 통장의 거액이 찍히는 장면을 그려보았다. 그 즉시 짜릿한 쾌감이 온몸을 지나는 것 같았다. 입가에는 저절로 미소가 떠올랐다. 잠시 휴대전화를 다시 봤을 때 나는 깜짝 보일 수밖에 없었다. 느낌이 180도로 달라진 것이다. 비싸게 보이던 그 전화기가 이제는 만만해졌다. 이건 뭐 전혀 부담이 안 가네. 안 돼. 이건 뭐 전혀 부담이 안 가네. 기분 좋게 사도 되겠어. 돈이 충분한데 뭐 어때? 여기까지 생각하고 빠르게 대답했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져요. 헤빙의 느낌이 이런 걸까요? 어떤 느낌인지 이야기해보세요. 서은이 눈을 반짝이며 몸을 바싹 기울였다. 내 말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는 표정이었다. 월급이 충분히 많다고 상상을 하자. 이렇게 끝나면 안 되겠죠? 월급이 충분히 많다고 상상하자 휴대전화를 사는 것이 즐겁게 느껴져요. 돈이 계속 들어올 테니 걱정도 없겠지요. 휴대폰이 돈이 있다는 증거가 된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기분이 좋아지는걸요. 서연은 환하게 웃으며 활기차게 말했다. 바로 그거예요. 기분이 좋은 느낌. 원하는 것과 교환할 만한 돈을 갖고 있다는 건 정말 좋은 느낌이죠. 기자 시절 경영인이나 부자들을 만나 인터뷰할 기회가 많았다. 어떻게 부자가 되었냐? 라는 질문에
질문을 이렇게 만나고 있어. 기자 시절 경영인이나 부자를 만나 인터뷰할 기회가 많았다. 어떻게 부자가 되었냐는 질문에 그들은 뻔한 답을 알려주곤 했다. 운이 좋았다. 시장의 기회를 잘 포착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난 덕이다. 사실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릴 때도 있었고 핵심을 숨기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 때도 있었다. 그렇다고 질문하는 나에게 집중하는 것 같지도 않았다. 하지만 서연은 그 모두와 달랐다. 마치 나만의 구주가 된 것처럼 온 마음을 다해 정성을 쏟고 있었다. 내 마음을 살피며 세심하게 질문을 골랐고 내가 잘 따라오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는 모습이었다. 부자들이 그토록 서연을 따르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것일까? 50쪽까지